서울중앙지방법원 이른 아침입니다. 사람들이 많지 않은 시간, 복도 끝에서 허리를 굽힌 한 노인이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어요. 이정태, 나이는 70.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로 정년을 1년도 채 남기지 않은 원로 법조인입니다. 그는 요즘 이른 아침마다 걸레와 빗자루를 들고 법원 복도를 돕니다. 누가 시켜서도 누가 부탁해서도 아니었죠. 그저 오래도록 자신이 머물렀던 이 공간을 직접 정리하고 떠나고 싶었을 뿐이었습니다. 정년이 다가오니 마음이 좀 복잡하더군요. 이 법정을 참 오래 지켰습니다. 근데 이상하게 걸레 한번 제대로 안 잡아보고 떠나는 게 마음에 걸렸어요. 사무국장이 말립니다. 부장님, 이러시면 청소부님들 오해하십니다. 괜찮아요. 교장 선생님이 학교 마당 쓸고 텃밭 정리하는 거 다들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잖아요. 그렇게 이정태는 판결문 대신 밀대를 잡고 묵묵히 복도를 닦기 시작했어요. 법원 사람들 중 그의 정체를 아는 사람은 단 2명뿐입니다. 법원장과 사무국장. 나머지는 그냥 새로 들어온 유별나게 깔끔한 청소부 할아버지쯤으로 알고 있었죠. 이날 오전 복도를 거닐던 김도연 부장검사가 서류철을 들고 복도에 들어섰습니다. 그는 40대 초반의 잘생긴 엘리트로 언론 인터뷰도 자주 하고 차기 국회의원 출마설까지 돌고 있는 야망가였어요. 법원 직원들은 그를 보자 공손히 인사를 건넸습니다. 김도연은 그 인사를 당연하다는 듯 받으며 당당하게 걸어갔죠. 이정태가 복도 한쪽에서 조용히 바닥을 닦고 있을 때 김도연은 발걸음을 멈추고 그를 내려다보았어요. 그의 눈에는 경멸과 우월감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생각하더니 일부러 서류 한 묶음을 바닥에 떨어뜨렸어요. 주변의 법원 직원들이 이 광경을 보고 있었지만 아무도 말리지 않았죠. 이거 좀 주워보시지요, 어르신. 허리 좀 펴게 운동도 될 겁니다. 김도연의 목소리는 비웃음을 감추지 않았습니다. 이정태는 묵묵히 걸레를 내려놓고 서류를 주우려 몸을 더 깊이 숙였어요. 오랜 세월 갈고 닦은 인내심으로 감정 하나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의 손이 서류에 닿자 김도연이 발끝으로 서류를 조금 더 밀어냈죠. 이정태는 한숨도 내쉬지 않고 그 서류를 따라가 주워 건넸어요. 김도연은 코웃음을 치며 덧붙였습니다. 이 나이에 이런 일 하시려면 옛날에 공부 좀 하셨어야죠. 인생 참 헛사셨네요. 뭐 늦게라도 사회의 보탬이 되시려는 거면 좋은 일 하십니다. 그는 주변 사람들에게 자신의 재치를 자랑하듯 웃음 띤 얼굴로 말했어요. 법원 직원 몇몇이 낮게 웃음소리를 냈습니다. 이정태는 여전히 말없이 고개만 숙인 채 바닥 청소를 이어갔어요. 김도연은 마치 자신이 큰 승리라도 거둔 듯 코트 자락을 휘날리며 복도 끝으로 사라졌죠. 청소를 마치고 법원 한 구석의 휴게실에서 이정태는 낡은 공책을 펼쳐 조용히 메모를 남겼어요. 김도연, 검사, 증거 조작 의혹, 로비 정황 관련 서류 확인. 오늘 오전 복도 3층에서 비밀 문서 일부 누락 상태로 발견됨. 그는 창밖을 바라보다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참, 이게 인생인가. 내가 이 법원을 떠나기 전에 반드시 바로잡고 가야겠구만. 이정태의 손에 들린 낡은 법복 사진이 천천히 비춰집니다. 그는 거기서 재판장을 상징하는 배지 하나를 조용히 꺼내어 가슴속 주머니에 넣었어요. 그의 눈빛은 평온했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김도연 부장검사는 요즘 들어 유독 들떠 있었어요. 오전 회의 도중 동료 검사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쯤이면 나도 정치 좀 해야지. 법조계에선 할 만큼 했고. 그는 최근 대기업 평화건설의 횡령 사건을 무혐의로 종결했죠. 언론에는 신속하고 정확한 수사라는 명분이 보도됐지만 내부에서는 다 알고 있었습니다. 평화건설이 뒤에서 김도연의 정치 행보에 자금을 대고 있다는 것. 또한 그는 국회의원 박창우와 자주 만났어요. 박창우 의원은 지역구 재개발 문제로 수사에 휘말릴 위기였지만 김도연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리했죠. 둘은 비밀리에 만나 서로의 이익을 챙기고 있었습니다. 박창우가 말했어요. 도연아, 잘 봐줄게. 공천은 무조건 너야. 내가 국회 들어오면 우리 일 더 쉬워져. 김도연은 웃으며 술잔을 들었죠. 법은 원래 이기는 자의 도구입니다, 의원님. 그의 눈빛엔 거리낌이 없었습니다. 정의, 공정, 그런 건 이미 그의 사전에 존재하지 않았어요. 법원 한켠 휴게실 복도에서 그 모습을 지켜보던 이정태. 그는 김도현과 박창우의 대화를 멀찍이서 들었습니다.
비록 대화는 다 들리지 않았지만 술에 취해 험담하듯 말하던 공천, 수사, 봐주기라는 단어는 놓치지 않았어요. 이정태는 조용히 휴게실로 들어가 또 하나의 메모를 남겼습니다. 평화건설, 김도연, 박창우 연결 가능성. 박 의원 수사 무마 정황은 2021년 검찰 내부고발 문건과 유사. 과거 박지검장 사건과 패턴 유사. 그의 눈빛은 날카로웠어요. 겉은 여전히 청소복을 입은 노인이지만 머릿속은 법과 증거, 연결고리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었죠. 그날 저녁 이정태의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화면에는 이준석 검사장이라는 이름이 떴어요. 그는 과거 이정태와 함께 일하던 청렴수사특별팀 출신이었죠. 이준석이 물었습니다. 형님, 요즘 왜 그런 데서 청소하고 계십니까? 뉴스 보는데 설마 했습니다. 이정태가 대답했어요. 그러게. 나도 이 나이에 걸레들 줄 몰랐지. 설마 김도연 때문입니까? 그 아이가 누구를 닮았는지 모르겠어. 나를 무시했던 그 옛날 사람들하고 너무 닮았더군. 형님, 제가 자료 좀 보내겠습니다. 저도 예전부터 이상하다고 느끼긴 했습니다. 책상 위에는 오래된 사건 기록들이 놓여 있었어요. 김도연이 과거 담당했던 수사들, 무혐의 처리된 기업들, 자주 언급되는 정치인들의 이름. 이정태는 다시 한 장의 메모를 썼습니다. 이 사건은 내가 떠나기 전에 끝내야 한다. 정의가 사라진 곳엔 반드시 누군가가 그 빈자리를 채워야 한다. 그는 서랍을 열어 법복 페이지를 꺼냈죠. 낡았지만 빛나는 그것을 손끝으로 쓸어보며 조용히 웃었습니다. 다시 한 번만. 판사로 돌아갈 때가 됐군. 서울지검 고위 간부 회식 자리, 술잔이 오가고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김도연은 술에 취해 큰 소리로 떠들기 시작했어요. 얼굴은 붉게 달아올랐고 평소의 위험 있는 모습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그는 자신의 술잔을 크게 들어올리며 자랑스럽게 외쳤죠. 봐, 내가 말했잖아. 이 판 하나만 정리되면 우리 사람 박 의원이 건설 계획 다 밀어줄 거라고. 내 말이 맞았지? 옆자리에 앉은 후배 검사가 눈치를 주었어요.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있었기 때문입니다. 선배, 조심하셔야죠. 요즘 위에서 감시 심합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김도연은 그 걱정을 들은 채 만체했어요. 걱정 마. 우리 조직이 만만한 줄 알아. 결정적인 자료는 이미 없애버렸어. 서류고 뭐고 다 깔끔하게 끝냈지. 그는 자신감에 차서 말했죠. 아무도 자신을 건드릴 수 없다고 믿었으니까요. 그날 밤 회식 장소 인근 쓰레기 수거함에서 서류 조각 여러 장이 담긴 쓰레기 봉투가 수거되었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그 서류는 청소 근무 중이던 이정태가 직접 챙긴 것이었죠. 김도현이 법원 복도에서 무시했던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말입니다. 이정태는 집으로 돌아와 파쇄된 서류 조각을 밤새 붙여가며 복원했어요. 오래된 손이지만 손놀림은 정확했습니다. 그는 불을 밝힌 책상 앞에 앉아 조각을 하나하나 맞춰나갔죠. 마치 퍼즐을 맞추듯이. 그러나 이건 단순한 퍼즐이 아니었어요. 진실을 밝히는 중요한 증거였습니다. 문서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평화건설 2024년 2차 로비 대상자 명단 김도연 검사, 박창우 의원, 법무법인 고문, 대가는 수사 무마 및 재개발 허가 지원건. 이정태는 한숨을 내쉬며 문서를 고이 접어 서류 봉투에 넣었습니다. 그리고 그 봉투를 들고 예전에 함께 일했던 검찰청 내부 청렴 조사관을 찾아갔어요. 비공식 회의실,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조사관은 말없이 서류를 넘겨받았습니다. 그의 표정은 점점 굳어졌어요. 이정태 부장님, 이런 건 그냥 덮고 넘어가셔도 아무도 뭐라 안 합니다. 조사관의 목소리에는 걱정이 묻어났습니다. 나도 그럴까 했지. 정년도 얼마 안 남았고. 이정태는 잠시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어요. 그런데 말이야. 저 친구는 법을 안 지키는 게 아니라 법을 자기 것처럼 쓰더군.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단호했습니다. 그 말 무섭네요. 조사관이 중얼거렸어요. 법은 누가 들고 있느냐에 따라 칼이 되기도 방패가 되기도 하지. 근데 지금은 칼춤을 추고 있어. 이정태의 눈빛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였죠. 그를 법정에 세우게. 그 재판 내가 맡겠다. 며칠 후 김도연은 평소처럼 재판을 마치고 사무실로 돌아왔습니다. 비서가 조심스레 다가와 말했어요. 부장님, 오늘 법원 쪽에서 공문 하나가 왔습니다. 직무 관련 청렴 조사에 대한 참고인 출석 요구서라고. 김도연의 표정이 순간 굳었습니다. 뭐? 누가 감히 날 조사해?
그는 표정이 일그러졌지만 이내 미소를 지었어요. 누군지 몰라도 내가 누군진 모르는 모양이지. 하지만 공문 하단에는 심사위원장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 이정태라는 이름이 또렷이 적혀 있었습니다. 김도연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어요. 그날 밤 법원 사무실 한켠에서 이정태는 조용히 자신의 법복을 꺼내어 먼지를 털었습니다. 거울 앞에 선 그는 오랜만에 그 옷을 입어보며 중얼거렸죠. 이 옷을 입는 마지막 날엔 꼭 정의가 살아있다는 걸 보여주고 싶었지. 김도연의 얼굴에서 여유가 사라졌어요. 청렴조사 통보 이후 언론에 그의 이름이 살짝 흘러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화려했던 그의 이미지에 균열이 가기 시작한 거죠. 한방송국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김도연 부장검사, 재개발 관련 청탁 의혹 조사 중 방송 패널도 이어서 말했어요. 만약 사실이라면 법조계 전반에 파장이 클 듯합니다. 김도연은 서둘러 박창우 의원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손가락이 떨려 번호를 누르는데도 여러 번 실수했어요. 의원님, 뭐 좀 수상한 움직임이 보입니다. 자료가 새나간 것 같아요. 확인 부탁드립니다. 그의 목소리에는 평소의 자신감이 사라지고 불안함이 묻어났죠. 박창우가 대답했어요. 왜 이래, 침착해. 다 조용히 처리했잖아. 조서 원본도 없고 서류는 다 없앴다며. 의원의 목소리는 아직 여유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조사위원장이 이정태 판사랍니다. 김도연이 말했어요. 박창우의 목소리가 잠시 멈췄습니다. 그도 이정태의 이름을 알고 있었죠. 그 사람은 곧 은퇴잖아. 뭘 그렇게까지 하겠어? 그는 말했지만 목소리에 확신이 없었어요. 김도연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은퇴 앞둔 사람이니까 더 위험한 겁니다. 잃을 게 없는 사람만큼 무서운 건 없어요. 그의 표정이 어두워졌어요. 한편 이정태는 자신의 사무실에서 한 장의 오래된 사건 기록을 꺼내들었습니다. 10년 전 부실 수사로 종결된 유사 사건이었죠. 당시 담당 검사는 다름 아닌 김도연이었어요. 그 기록과 현재 수사 무마 사건의 서술 방식, 편집 양식이 놀랍도록 똑같았습니다. 습관은 죄보다 먼저 드러난다. 이정태는 중얼거렸어요. 그는 검찰 내부 시스템에서 김도연이 담당했던 사건들의 문서, 로그 기록을 추적했습니다. 그중 한 사건에서 로그인 정보 조작 흔적과 삭제 이력이 발견됐어요. 이정태의 눈빛이 번쩍 빛났습니다. 그는 이를 정리해 징계심사위원회에 넘길 공식 문서로 만들었죠. 파일명은 징계청구서 김도현 뇌물수수지권 남용이었습니다. 며칠 후 김도연은 자신의 비서에게 전달받은 소환 공문을 보고 말을 잃었어요. 서울고등법원 특별징계심사 재판 출석 통보. 재판장 이정태 부장판사 김도연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손에 든 서류를 바닥에 던지며 외쳤어요. 내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그것도 그 늙은이가. 김도연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자신이 무시했던 청소부 할아버지가 사실은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였다는 사실이 그를 충격에 빠뜨렸어요. 더구나 그 판사가 자신의 비리를 파헤치고 있다니 이건 최악의 악몽이었죠. 김도연은 자신의 사무실을 왔다 갔다 하며 머리를 쥐어뜯었어요. 그동안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습니다. 이럴 순 없어. 내가 이렇게 무너질 순 없어. 그는 책상을 주먹으로 내리치며 외쳤지만 그의 목소리는 공허하게 울려 퍼졌을 뿐이었죠. 이제 그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서울고등법원 제3신문실 청렴특별조사위원회 징계심사가 열리는 날이 밝았습니다. 김도연은 검은 정장에 노트북을 들고 자신만만하게 심사실 복도로 들어섰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굳어 있었죠. 여전히 눈빛에는 오만함이 배어 있었지만 그 속에 불안감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뭐 별거 아니야. 징계심사는 그냥 형식적인 거지. 그는 스스로에게 되뇌었어요. 하지만 그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없었습니다. 법정 문이 열리고 김도연은 재판정 안으로 걸음을 옮겼어요. 그리고 판사석에 앉아있는 인물을 보는 순간 그의 발걸음이 멈췄습니다. 복도에서, 법원 구석에서 쓰레기통을 비우던 그 사람, 자신이 인생 헛살았다고 비웃었던 그 청소부, 할아버지가 지금 판사 가운을 입고 판사봉을 손에 들고 있었어요. 김도연의 얼굴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마치 유령이라도 본 듯이 말이죠. 그는 판사석에 앉아있는 이정태를 바라보며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그 순간 복도에서 자신이 했던 모든 행동과 말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이정태는 아무 말 없이 김도연을 바라봤어요.
그 눈빛은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정의를 향한 단단한 의지가 빛나고 있었죠. 김도연은 순간적으로 고개를 돌리며 비서에게 작게 속삭였습니다. 저 사람, 왜 저기 앉아 있어? 장난 아니야? 비서는 작게 대답했어요. 이번 청렴특별심사 이정태 부장판사님께서 직접 맡으셨습니다. 그 말을 들은 김도연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자신이 법정에서 무시했던 사람이 사실은 이 법원을 이끄는 최고의 어른이었다는 것을 그제야 깨달았죠. 이정태는 조용히 말문을 열었어요. 김도연 피진계자, 오늘 당신이 이 법정에 서게 된 건 누군가의 음해도 아니고 정치적 조작도 아닙니다. 당신이 직접 걸어온 길 위에 서 있는 겁니다. 그의 목소리는 크지 않았지만 법정 안을 꽉 채웠습니다. 이정태는 천천히 김도연이 무시했던 서류 조각을 꺼내 보이며 말했어요. 이 문서는 당신이 스스로 버린 것입니다. 법조인이 법을 쓰레기처럼 취급한 날, 저는 그걸 직접 주워 담았습니다. 이정태의 말 한마디 한마디가 김도연의 마음을 후벼 팠어요. 법정 안은 정적에 휩싸였습니다. 김도연은 말을 잇지 못하고 입술을 꾹 다물었어요. 그의 머릿속은 혼란스러웠습니다. 어떻게 자신이 버린 서류가 이렇게 돌아올 수 있는지, 어떻게 저 청소부 할아버지가 이렇게 자신의 운명을 뒤바꿀 수 있는지 이해할 수 없었죠. 이정태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단호했어요. 당신은 법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법을 권력으로 만들었고 사람을 수단으로 여겼습니다. 그는 김도연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을 이었습니다. 그날 당신은 저를 청소부라고 했죠. 인생을 헛살았다고요. 그런데 말입니다. 저는 그날 법을 지켰고 당신은 그날 법을 버렸습니다. 김도연은 눈을 질끈 감았어요. 그제야 그는 처음으로 자신이 진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 자신이 쌓아온 권력의 성이 무너지는 소리가 들리는 것 같았죠. 이정태는 징계 심사 개시를 선언하며 작은 징계 게시봉을 책상에 딱 하고 쳤습니다. 그 소리는 법정 안을 울리며 김도연의 얼굴을 새하얗게 만들었어요. 카메라는 그의 깊게 패인 눈밑과 주먹을 꼭 쥔 손, 그리고 묵묵히 그를 바라보는 이정태 판사의 눈빛을 천천히 비춥니다. 징계심사 재판이 시작되자 김도연은 침착한 척 앉았지만 손끝은 계속 떨리고 있었어요. 그는 이런 상황을 처음 겪어보는 것이었습니다. 늘 법정에서 남을 심판하는 위치에 있었지 자신이 심판받는 자리에 서본 적은 없었죠. 이정태 판사가 먼저 서류를 읽었습니다. 피진계자는 2024년 1월경 재벌기업 평화건설의 횡령 및 로비 사건과 관련하여 불법적으로 수사 종결을 유도하고 박창우 국회의원과 유착해 사적 이익을 추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이정태의 목소리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김도연은 손을 들어 말했습니다. 그건 사실이 아닙니다. 모든 수사는 정당하게 이루어졌고 저는 단 한 번도 위법한 처리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는 최대한 당당하게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에는 미세한 떨림이 있었어요. 저는 박창우 의원과 사적으로 친할 뿐 공적인 영역에선 어떠한 청탁도 받은 적 없습니다. 김도연이 이어서 말했어요. 서류 삭제 의혹 역시 시스템 오류였고 문서 파쇄는 담당 행정직원의 실수입니다. 그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자신의 무죄를 주장했지만 이정태의 평온한 표정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이정태는 김도연을 뚫어지게 바라보다 작은 미소를 지었어요. 검사님, 그 말씀 녹음돼 있다는 건 알고 계십니까? 그의 한마디에 법정은 다시 숨죽였습니다. 김도연의 눈이 커졌어요. 그의 얼굴에서 핏기가 빠져나갔습니다. 이정태는 버튼을 눌러 녹음 파일을 재생했어요. 스피커에서 흘러나온 목소리는 다름 아닌 김도연 자신의 목소리였습니다. 회식 자리에서 술에 취해 한 말들이었죠. 걱정 마. 자료 다 없앴어. 서류고 뭐고 싹 정리했지. 평화건설. 그놈들 돈은 확실히 빠르더라. 공천만 받으면 우리끼리 판 깔고 쓸어버리자고. 법정 안은 술렁이었습니다. 방청객들의 눈빛이 김도연을 향했어요. 그는 머리를 감싸쥐었습니다. 입술이 바르르 떨렸죠. 저건 편집된 겁니다. 맥락이 없잖아요. 웃기지도 않는 조작이에요. 김도연의 얼굴은 점점 붉어졌어요. 그는 자신이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동안의 자신감과 오만함은 온데간데없고 공포와 분노만이 남았죠. 이정태는 차분히 대답했어요. 당신은 조작의 맥락을 걱정하고 있지만 진실은 편집하지 않아도 그대로 드러납니다. 그는 한 장의 문서를 꺼내 법정 테이블에 올렸습니다.
이건 내부 고발자가 제공한 실제 회계 기록입니다. 박창우 의원 측 자금이 당신 명의 계좌로 2차례 입금된 내역도 확인됐습니다. 김도연은 말이 막혔어요. 그는 피할 곳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모든 증거가 자신을 향하고 있었죠. 아니, 그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단지 무너져 내리듯 의자에 기대앉았습니다. 법정은 다시 침묵에 휩싸였어요. 김도연의 몰락을 지켜보는 사람들은 그의 과거 행동들을 떠올렸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의 오만함에 상처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정의가 그의 권력 앞에 무너졌는지 말이죠. 이정태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다시 떴습니다. 그리고 단호한 목소리로 말했어요. 김도연 검사, 당신은 법을 자신만의 칼로 만들었고 사람을 그 칼날 앞에 세웠습니다. 이제 그 칼날이 당신에게 향할 차례입니다. 김도연은 더 이상 저항할 힘조차 없었어요. 그는 고개를 떨구고 자신의 운명을 받아들이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정태의 말이 계속해서 그의 귓가에 맴돌았죠. 법은 권력이 아니라 정의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그 둘을 혼동했습니다. 며칠 뒤 서울고등법원 청렴특별심사위원회의 최종 결과가 발표되었습니다. 김도연 검사 면직 처분 및 검찰 고발. 혐의는 직권남용, 뇌물수수, 증거인멸 시도였어요. 뉴스 헤드라인은 온통 그 이름으로 도배됐습니다. 속보 김도연 부장검사, 로비 정황 드러나 면직, 단독, 법을 판 검사, 녹취 계좌 추적에 무너졌다. 그동안 TV에 나와 정의를 말하던 김도연의 모습은 순식간에 법에 탈을 쓴 권력 중독자로 낙인 찍혔어요. 사람들은 그가 했던 말과 행동을 다시 돌아보며 그 위선에 분노했습니다. 한때 존경받던 법조인의 몰락은 많은 이들에게 충격을 주었죠. 박창우 국회의원 역시 수사 대상이 되었고 평화건설은 주가가 폭락하며 대표이사까지 사퇴했습니다. 검찰 내부에서는 김도연과 가까웠던 인물들이 줄줄이 소환 조사를 받았어요. 법조계 전체가 김도연 게이트라 불리는 대형 파문에 휘말렸죠. 오랫동안 쌓아온 부패의 카르텔이 하나둘씩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김도연은 고개를 푹 숙이고 검찰에 출석했어요. 수많은 카메라 플래시가 터지는 가운데 기자들이 그에게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김 검사님, 지금 심정이 어떠십니까? 한때 정의를 말하셨잖아요. 후회는 없습니까? 김도연은 대답하지 못한 채 조용히 고개만 숙였어요. 그는 더 이상 법을 말할 수 있는 자격조차 잃어버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이정태는 조용히 자신의 사무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었어요. 법복을 벗어 의자에 걸고 책상 위에 한 장의 종이를 올려놓습니다. 그건 다름 아닌 그의 퇴직 신고서였죠. 마지막 재판을 마친 후 그는 예정대로 은퇴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이정태는 마지막으로 법원 청소 담당 아주머니에게 인사를 건넸어요. 그동안 고생 많으셨습니다. 이 건물 늘 깨끗했어요. 그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감사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아주머니는 그제야 그가 판사였다는 것을 알고 두 손을 모아 고개를 깊이 숙였어요. 아이고, 부장님이셨습니까? 저는 계속. 그녀의 목소리에는 놀라움이 가득했습니다. 괜찮습니다. 저도 청소의 소중함을 알게 됐으니까요. 이정태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그에게 청소부로 일했던 시간은 단순한 변장이 아니라 진정한 겸손을 배우는 시간이었습니다. 복도를 걷던 이정태에게 한 후배 판사가 다가와 물었어요. 부장님, 아니 선배님, 왜 그렇게까지 하셨습니까? 그냥 떠나셔도 됐잖아요. 젊은 판사의 눈에는 존경과 궁금증이 함께 담겨 있었습니다. 이정태는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말했어요. 그냥 떠났다면 난 평생 내 자리를 부끄러워했을 거야. 법이 무너지는 걸 봤는데 아무것도 안 했다고 말하긴 싫었거든. 그의 눈빛엔 후련함과 함께 조금의 슬픔도 담겨 있었습니다. 후배 판사는 깊은 감동을 받은 듯 고개를 숙였어요. 이정태가 남긴 발자취는 단순한 판결문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준 정의였습니다. 그는 법복을 벗는 마지막 순간까지 법의 정신을 지켰죠. 이정태는 법원을 나서며 뒤돌아보았습니다. 수십 년간 자신의 삶을 바쳤던 이 공간에 이제 작별을 고할 시간이었어요. 그의 마지막 재판은 끝났지만 그가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은 이제 막 싹트기 시작했습니다. 며칠 후 서울고등법원의 복도 끝에 낮은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 자리에 앉아 바닥을 조용히 닦고 있는 건 새로운 청소 아주머니였어요. 그녀는 이정태가 청소하던 바로 그 자리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죠.
청소도구를 다루는 손길은 서툴렀지만 그 진심만은 이정태의 그것과 닮아 있었습니다. 그녀 옆을 지나가던 한 젊은 판사가 걸음을 멈추고 공손히 고개를 숙였어요. 안녕하세요. 고생 많으십니다. 그의 인사는 진심이 담겨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바쁘다는 핑계로 그냥 지나쳤을 테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아주머니는 놀란 듯 웃으며 대답했죠. 아이고, 판사님이 이런 인사를 다 하시네. 그녀의 눈빛에는 기쁨이 어려 있었습니다. 평소에는 존재감 없이 일하던 청소부가 이렇게 인정받는 것이 신기했던 거예요. 젊은 판사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습니다. 선배님께 배운 겁니다. 겸손은 힘있는 사람부터 해야 한다고. 그의 목소리에는 이정태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났어요. 이정태가 남긴 유산은 단순한 판결문이 아니라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속에 심어진 작은 변화였습니다. 법원 내부에는 이제 김도연 사건이라 불리는 이 사건이 법조계의 교훈으로 회자되고 있었어요. 많은 법조인들이 자신의 행동을 돌아보게 된 계기가 되었죠. 법이 권력이 아닌 정의를 위한 도구라는 것, 그리고 그 정의는 말이 아닌 행동으로 지켜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이정태의 옛 사무실, 그의 책상 위엔 마지막으로 남겨진 손글씨 쪽지 하나가 놓여 있었어요. 거기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법은 말이 아니라 살아있는 행동이어야 한다. 그 문장은 이제 법원 내부에서 하나의 좌우명이 되어가고 있었죠. 그 문장을 바라보던 후배 판사는 책상 서랍을 조심스레 닫고 똑바로 허리를 펴서 복도로 나섰습니다. 그의 발걸음에는 이전과는 다른 무게감이 실려 있었어요. 법복을 입는다는 것, 법을 수호한다는 것의 진정한 의미를 이제야 깨달은 듯 했습니다. 한편 김도연은 모든 지위를 잃고 재판을 기다리는 신세가 되었어요. 한때 화려했던 그의 명성은 이제 먼지처럼 사라졌습니다. 취재진들은 끊임없이 그를 따라다녔지만 그는 더 이상 당당한 모습을 보이지 못했죠. 그의 눈빛에는 후회와 두려움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정태는 이제 조용한 시골 마을의 작은 집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는 매일 아침 집 앞 마당을 쓸며 하루를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누구의 눈치도 보지 않고 자신이 원하는 대로 청소를 할 수 있었죠. 그의 얼굴에는 평온함이 가득했습니다. 어느 날 그에게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어요. 서울고등법원의 젊은 판사들이 보낸 것이었습니다. 편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선배님의 마지막 가르침을 잊지 않겠습니다. 법정은 이제 더 깨끗해졌습니다. 이정태는 그 편지를 읽고 미소를 지었어요. 그가 심어놓은 정의의 씨앗이 이제 싹을 틔우고 있다는 것을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죠. 청소는 끝났지만 정의는 계속되는구나. 바깥에서는 새들이 지저귀고 햇살이 따스하게 내리쬐고 있었습니다. 이정태의 마지막 재판은 끝났지만 그가 남긴 교훈은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법정의 정의는 결국 그것을 지키려는 사람들의 용기와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리고 때로는 높은 자리에서 내려와 낮은 곳에서 시작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